이광철입니다. 예, 박준입니다. 이재정, 이변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방선거일? 6월 4일이죠. 그런데 그날 딴 일이 있으세요? 그럼 사전투표 어떠세요? 언제 어디서 하나요? 5월 30일 금요일 아니면 31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6개 투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 사는데 백령도에서 투표해도 되나요? 그럼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부재자 투표하려면 신고해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편리하시죠? 투표 근육 잔뜩 키워서 5월 30일 금요일 아니면 31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변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두 분이 연달아서 빠지시는 바람에 다시 해오한 지 지난주에 다 왔는데 또 그 얘기를 해서 예,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 다시 모이니까 좋아서요. 다시는 빠지지 말라고. 아니요. 오늘도 실은 이제 박주민 변호사는 어젯밤까지 긴박한 상황에 같이 계셨었어요.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국회에서 지금 몇 날 며칠을 나셨다고요. 국회에서 2박 했습니다. 2박. 2박 하시고 그러면은 오늘 방송 우리 어떻게 되나 그 고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광철 변호사님이 현장 방송 해보고 싶다고. 현장 방송 해보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오늘까지도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계셔야 되는 상황이면은 저희가 정말 국회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 합의가 이루어졌었죠. 뭐 그 원내대표가 잠수 타다가 또 뭐 선거유세 가서 뭐 또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합의가 되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오늘까지도 합의가 안 됐으면 그 현장에서 유족들하고 같이 계속 그 법적 조력해 주시고 또 하셨던 박주희 변호사님도 뵐 겸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국회 구경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에 청와대 앞에서도 저희가 현장 방송 한다고 하니까 정리가 됐잖아요. 예. 이번에도 우리가 현장 방송 한다니까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는 현장 방송 한다고 엄포를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저희가 뭐 예. 박근혜 퇴진의 그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해결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 아니 뭐 저하고 가까운 지인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회 아마 어제 이제 그렇게 통과가 될지 모르고 오늘 아마 국회 방송 부스를 차리고 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다 정리된 현장에서 또 현장 방송을 하게 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어쨌든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들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오늘 가질 텐데요. 잠시 후에 박주민 변호사님의 이제 2박의 무용담 가족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소회를 곁들여서 관련된 세월호 국정조사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고요.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니말하고 넘어갈 수 없는 우리 뭐 법조 선배님이신 분이 또 정관예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셨다가 결국 총리에서 낙마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저희 또 거들 얘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먼저 그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네네. 네네. 이미 사실 우리 국민 TV 라디오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반복해서 들으셨고 또 관심도 많으셔갖고 찾아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이제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나서 대개 사람들의 예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안대희 후보자가 그 박근혜 후보한테 좀 한강옥 씨 문제로 들이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예. 또 그분이 뭐 대검 중수부장 하면서 과거에 대선 자금으로 뭐 국민검사 반열에도 오르셨고 또 예전에 대법관 청문회 때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은동의 아파트에서 뭐 낡은 아파트에서
뭐 수십 년 살았고 뭐 큰 재물에 관심 없고 네네. 뭐 퇴임해서도 뭐 대법관 뭐 정관료 받을 생각 없고 뭐 이래서 되게 사람들은 무난히 이 총리로 되고 예. 또 앞으로 좀 강직한 총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회창 모델 뭐 이해찬 총리 모델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께서 5개월 동안 16억 원을 수임료로 받고 예. 뭐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세금은 제대로 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5개월에 16억 원이면 지금까지 정관예우 후보자들 중에서는 최강이다. 그렇죠. 그 예전에 정동기 후보자가 7개월에 7억 원인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장 할 때 낙마했잖아요. 뭐 그래서 야 이건 최강 아닌가? 그랬는데 그 뒤로 뭐 수임료를 돌려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5억 원을 뭐 갖고 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기도 하고 그 아드님이 이제 의경 복무하다가 그 무슨 경찰청 본청으로 그러니까 원래 외곽 경찰서에서 네. 근무를 하다가 거의 그 외근이 없고 아주 꽃보직이라 불리는 경찰청 본청에 또 그래서 그게 그 시기가 또 아버지 대법관 또 재임 시절하고 겹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니 하나 둘씩 이게 무슨 저 눈덩이가 굴러가지고 그렇죠. 정말 무슨 눈폭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니 갑작스럽게 후보자를 사퇴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동안의 전말이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떤, 뭐 5개월 동안 16억 원이면 뭐 그걸 또 뭐 하루치까지 계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버시는 거던데. 대단하시네요. 예, 통상에 우리가 생각되는 변호사로서 뭐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이 변호사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을 했다 쳐도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잖아요.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좀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돈이긴 해요. 그렇다면은 응당 업무의 대가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측면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관예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뭐 헌법재판소장님도 보니까 뭐 검찰 퇴직하시고 박한철 소장님요. 검찰 퇴직하시고 김앤장에서 근무하시고 4개월 동안 2억 4,500만 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직은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고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저도 민망합니다만은 박한철 소장님 정도는 경력 관리를 위해서 정말 자제하신 거죠. 자제하신. 그러니까 우리 국민분들께서 참 느끼시는 허탈감이라는 게 자제한 게 저 정도야. 예, 맞습니다. 자제한 게. 아니 우리 변호사들도 이렇게 허탈감, 자괴감 들지 않습니까? 그 금액 들으면. 항상 통장 다시 들여가지고. 저희는 다 개업 변호사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 16억이라는 금액을 들었을 때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관들이 받았던 금액에 비해서도 정말 너무 많은 금액이고, 그래서 어떤 기자분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대희라는 분은 진짜 욕심껏 사시는 것 같다. 욕심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욕심껏 다 사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총리까지 되시겠다고 나섰으니까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죠. 욕심이 끝이 없는 분이죠. 그죠? 일각에서는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검찰 출신의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아직도 기본적인 신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뢰가 있던 분들이라서 이번은 정말 그분의 실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분의 행보를 기대하겠다. 이렇게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분석가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법조에 사실은 상층부에 계시는 피라미드 꼭점에 계시는 그 특권층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만큼 국민 일반이 법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허탈감에 대해서 그만큼 무지한 겁니다. 그 어떤 분들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청와대 지금 민정 라인에서의 이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헐거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들이 일단 홍경식 지금 그 민정수석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민정 라인들이 다 정관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의 지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는 김종필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에 친일 판사 옹호했다가 저기 하고 우리 우리 민병과 한겨레 21에 의해서 최악의 판결로 꼽혔던 그 판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불온 서적했던 당시 군법무관들 파면 징계가 정당했다라고 또 판결했던 그렇죠. 그분도 퇴직하고 나서 태평양에 계셨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막상 안대희 후보자의 이 5개월 16억 원의 자료를 받았을 때
뭐 고검장의 대법관까지 한 건데 이게 무슨 별 문제가 있겠냐. 오히려 그들의 걸음망에서는 그렇죠. 네,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도 지적을 해갖고 많은 분들이 반향을 보여주신 게 그만큼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 안대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5개월에 16억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아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 비하면 정말 껌값이잖아요. 사실은. 뭐 법조계 뭐 암암리에 떠다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정말 우리 법조의 특권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다라는 하나의 좀 반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건 이분들이 뭐 돈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법관, 특히 대법관은 평생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퇴임 이후에 뭘 할 것인가, 특히 퇴임 이후에 누구와 연계돼서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최종 직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 안대희 씨가 저 정도로 이제 축제를 한 것을 보면은 저분이 과연 대법관 시절에 제 판결을 내릴 때 그렇죠. 인적인 관계 다 고려하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게 예. 되다 보면은 대법원 뭐 그다음에 그 이하 법원들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런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지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예. 고위공직자들은 특히 이렇게 최상급 법관 같은 경우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직급은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각의 뭐 어떤 법조인들은 아니 그들도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퇴직하고 난 뒤에 그러면 돈벌이 어떡하란 말이냐. 퇴직하고 난 뒤에 돈벌이 걱정할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았으면 연금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올걸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게 대륙법계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뭐 영미법계를 굳이 제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지금 예, 오늘 이강철 변호사님 기침을 조심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예, 그러네요. 다 알고 계시군요. 그 댓글에서 조언을 주셨던 분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정관예우 문화가 우리나라의 특유한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일본도 없고요. 일본은 심지어 검찰총장을 하고 검사총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검사총장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예 전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최고위직을 하고 나면 자연히 은퇴를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일본은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전관예우라는 게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원로 법관제, 뭐 시니어 저지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퇴임한 법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법부의 이제 고문 활동 방식으로 아니면은 뭐 어느 쪽 우리나라도 뭐 일부는 도입이 됐고 있긴 한데 그냥 평범한 법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정말 공직으로서 그 사람이 최고위직에 올랐던 만큼 그 명예를 아름답게 예.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보완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없기도 하죠. 그렇죠. 예. 저는 정관예우 얘기할 때, 이제 저희 의뢰인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오는 이 많은 법률 소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정관예우는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없다. 이제는 많이 사라져 간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관 몇 년 하다 오셨어요? 뭐 검찰 출신이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 있거든요. 대부분의 법률 소비자들이 그래요. 법관 출신한테 가야 부장판사 옷 벗고 나온 사람한테 가야 이 사건에 해결되겠다. 근데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일상적인 법률 관계는 사실 뭐 정관예우에서 보호를 받는 게 크게 범위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소비자로서의 태도부터 바꿔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과연 나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정관예우가 없나. 정관예우 있잖아요. 예. 그게 참.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제가 뭐 좀 우리 법조계에서 이제 좀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좀 예. 말씀드려야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보면 우리 민사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나 받아가지고
굉장히 막 지금 치를 떨고 있는데 그게 뭔지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십니다. 심리분석의 기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방법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쓰면 심리분석의 기각을 받지 않고 일단 대법관에게 자기가 쓴 상고 유서가 올라간다. 올라가긴 간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심리분석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들에게 내가 쓴 상고 유서가 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렇죠. 제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이제 상소제도가 과부하에 걸릴 정도로 많다. 그래서 문전박대를 할 만한 것들을 이제 걸러냈다.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건 그냥 바로 문전박대를 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그 부분 짧게 좀 비판을 하면 우리나라 대법관 숫자가 너무 적죠. 네. 맞습니다.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대법관의 권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들은 얘기들은 바로 이 심리분석을 받지 않게 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을 받는데 그분들이 상고유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무적인 일은 전혀 그거를 안 하시고. 도장을 받는데 3천만 원이 최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도장 한 번 찍는데 도장값이. 제 도장은 얼마? 이광재 변호사님 도장은? 제 도장은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감가상각 해가지고 도장 팠던 금액에서. 지금 도장이 많이 달았죠. 날짜수로 해가지고. 많이 찍어가지고. 줄어들죠. 예. 전 씁쓸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도중에 박주민 변호사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는데 딸랑 8,000원. 참. 7,000원이었어요. 예. 그걸 쫙쫙 펴서 귀하게 다시 주머니로 모시는데. 돈 구겨지면 안 돼요. 이거 돈 새로 찍는데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는 하루에 1,000만 원이라는데 우리의 오늘이 좀 씁쓸해지긴 했습니다.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국회에서 이틀 제가 어디 페이스북에서 만나요. 박주민 변호사님 이틀 동안 국회에서 하느라고 면도도 못한. 그 얘기가 어디 뭐 나오나요? 남들은 TV에 나오면은 막 빠방하게 하고 나오는데 박주민 변호사님 면도도 못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니 2013년 5월, 그러니까 작년 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를 상대로 정관예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어쨌든 법조계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정서하고 별개로 이제 법조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관예우 있느냐 했더니 761명 중에서 90.7%에 해당하는 690명이 정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대답했대요. 다들 느끼잖아요. 저도 진짜 경험 진짜 많거든요. 특히 사학들하고 사학을 상대로 할 때는요. 너무 하더라고요, 보면. 절차 운영이 사실상 다 저쪽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심지어는 제가 있어도 둘이 농담을 따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하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답답한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근데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또 아픈 게 또 약간 주저되는 게 또 정관예우 있습니다. 막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히려 본의 아니게 또 정관들을 또 찾고 그렇죠. 또 정관을 예우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은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앤장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보도가 되면 김앤장으로 사건이 더 몰리는 맞습니다. 좀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관예우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 제도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도에 물꼬를 틔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법률 소비자분들 보면, 이렇게, 물론 대부분은 다 자기가 이길 사건이어서 자기 꼭 이겨달라, 그리고 이겨야 된다는 마음들을 갖고 오시지만, 그 중에는 자기가 이런 질사건 같은데, 그래도 뭔가 다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반칙인 거죠, 사실은. 정상적인 게임의 룰로 보면. 그런 걸 써서라도 꼭 이길 방법은 없는지를 물어오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기득권자들,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많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약자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임의 룰을 갖고 정말 제대로 한번 변호사 실력 갖고 붙으면 다 질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저도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사실 찔리는 구석도 많은데, 예를 들면 대법관 중에서 고현철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법관 시절에 특정 대기업 사건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대기업의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해갖고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저 고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검찰은 또 그거를 또 무혐의 처분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말 그 최고 법관들 그분들 뭐 나름대로 자기가 뭐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번에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성명된 것 중에 그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국가가 입혀준 옷은 그만둘 때는 국가에게 돌려줘야 한다. 저는 그게 서울지방변호사에 그런 아름다운 문장을 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최고법원에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한 감수성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만두신 고위법관들은 변호사라고 안 부르고 원장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 것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퇴임 전 직위를 불러줘요. 계속 변호사면 변호사지. 아니 차장 여기 현직이시구나. 아니 이 차장님. 예, 민변 사무 차장이었었습니다. 여기 댓글 잠시만 소개해 드릴까요? 아무래도 정관예우다 보니까 관련된 댓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잡이님이 대법원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아팠어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진짜 뭐 대법원의 판결이 일반인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많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당사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게 바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당성, 사법부의 정당성 권위는 바로 그런 과정 중에 신뢰에서부터 그 판결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요 댓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헉 16억이 껌값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껌값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이 사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수인 계약을 안 쓰고 처리하는 분들이 지금 벌어들이는 게 수백억이라는 게 사실 서초동에서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더군다나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그 전화변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금 신고가 안 되는 아예 소득 신고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근거를 안 남기고 뭐 법관이라든지 아는 검사들에게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사건 처리를 하는 그런 전화변론으로 받는 것도 얼마 전에 모 검찰총장을 그만두신 변호사님은 전화변론으로 받은 수임료가 1억이라는 게 한번 언론에도 나왔었거든요. 한 건에 1억. 한 건에. 전화 한 통에 신고도 안 하고. 그런 것이어서 제가 껌값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무슨 16억이 적은 저희 뭐 두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16억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입니다. 네. 좌필이 좀비님이 이제 안대희 씨 보면서 우리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이 새삼도 존경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진대요. 이제 16억. 예, 뭐 굳이 존경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도 살짝은 부러웠습니다. 그런가요? 전화 한 통에 1억이라면 얼마나 그 목소리가 감미롭길래 이재명 변호사님보다 훨씬 더 감미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예, 참 저희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관예우가요 법조계에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들, 금융감독을 하셨던 고위공직자들이 그렇죠. 나오셔서 또 로펌 같은 데 취직을 하셔서 금융 관련 규제라든지 금융 관련된 감독에 대해서 또 영향을 미치신다든지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 계셨던 분이 또 나오셔서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특히 이번에 있었던 세월호도 보면은 해경 출신의 전관들이죠. 전관들이 다시 관리 감독하는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회전문 인사, 전관 인사 이런 것들이 국가 또는 공적인 어떤 관리나 감독을 계속해서 무력화시키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정관들이 나와가지고요 돈만 벌어갖고 축제를 하고 그런 거면 어쩌면 문제가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른바 전관 행세를 하면서 계속 현직들과 교류를 하고 그렇죠. 그러한 속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아가지고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현직으로 가는 그런 회전문 인사.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관들을 지속적으로 이 전관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관료들이 대부분 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총장이나 학장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남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전직이 위덕대 총장이었어요. 네.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에서 무슨 고위 제가 직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고위 관료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절치부심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그 학교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것은 없고 이건 뭐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어쨌든 아름아름으로 그러한 또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혜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설령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이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과연 그것이 공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저분이 다시 그러니까 사정 공무원으로서는 저분이 다시 나의 상사로 우리 수장을 그럴 수 오실 수 있는 있는 거죠. 분인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퇴직한 그래서 우리 관료사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유행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관들이 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화 한 통을 해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법과 규정에 맞게끔 그리고 자기 소신에 맞게끔 딱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 검찰 같은 경우는 불기소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화변론을 딱 해와요. 퇴직하신 고위 검찰 간부가 그러면 이 양반이 와가지고 언제 또 다시 법무부 장관이라는데 와갖고 나의 인사권에 들지 모르는데 이분의 그런 전화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법조계에서 이런 전관들을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집단이 김앤장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김앤장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정말 뭐 지금 헌재 소장도 김앤장 출신이시죠. 예.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 그 수석실에 있는 비서관 자리 4자리 중에 2자리가 김앤장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능력으로 보지 말고 부도덕이다. 예. 그리고 이 사회를 좀먹고 있다. 쓰레기 같은 짓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재작년인가요? 모 정당의 국회의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 심사를 하러 심사위원으로 한 1기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법조인 중에는 간사도 하셨죠 아마. 예, 저 혼자서 이제 법조인이었는데 제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저의 원칙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모두의 원칙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최소한 뭐 법조인 또는 유사 직역이 있어가지고 전직 직전에 김앤장을 다녀오신 분. 아직 몸을 순결하게 씻고 오지 못한 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직 삼성 관련 일을 하셨던 분. 아직 날짜상으로 봤을 때 몸을 제대로 순화하지 못하신 분은 최소한 그 정당, 그렇게 순결한 분들만 모여있는 정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심사로 와 있는 동안은 그 사람 무조건 탈락, 컷오프에서 탈락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관철을 시켰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심사 기준이 그 정당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관철을 시켰는데 그만큼 그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왜 그 집단에 있었냐고. 저는 김앤장 이렇게 제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같은 소속 변호사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에 나오는 데는 치명적인 흠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타당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정관예우가 나와서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전 두 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무재 전 대법관님하고 전수환 전 대법관님 정말 조무재 대법관님은 전 대법관님은 정말 심지어 대법관 시절에는 관용차도 마다하시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내가 왜 관용차 왜 타냐 그러시고 그 관사 같은 것도 거절하셔가지고 그 10평인가 원룸에 사셔갖고 근처에 사셨던 서초동 주민들은 대법관인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그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있잖아요. 이게 부산 지역의 향판이셔갖고 이제 김종대 전 대법관 그 헌법재판관도 조무재 전 대법관님하고 같이 이제 향판으로 계셔갖고 이 양반이 김종대 전 대법관이 신동아 인터뷰한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양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출장을 가셨다가 조무재 전 대법관님 장인어른을 만났대요. 근데 이 조무재 전 대법관 장인어른이 옛날에 세무서장을 하셨던, 그러니까 옛날에 세무서장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동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래서 만나갖고 김종대 헌법재판관님이 그 장인어른한테, 조무재 판사 후배입니다 하면서 막 손을 잡고 존경한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장애 어른께서 인상을 빡 쓰면서 존경은 당신들끼리 해. 어? 내가 말이야 우리 딸 시집 보내가지고 아파트 하나 해준다는 걸 그렇게 마다해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도 뭐 20평 아파트 산다라 막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분이고 또 뭐 전수환 전 대법관님이야 뭐 이재용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또 공익법인 어디 무슨 선인가 뭐 그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영란 전 대법관도 뭐 그런 걸로 해서 안 하시고 대학에 석좌 교수로 가시거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가셨던 분들 정말 전 이런 분들이 우리 법조에서 좀 사표가 되고 좀 길잡이가 돼서 좀 최고법원의 최고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이런 좀 전례들 좀 따라갔으면 하는 또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정관예우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헌법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선임한 정관예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대리인 측, 피청구인 측,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검사들만 나와서 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의 수임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권성 변호사님이 그렇죠. 그 되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제 후배 재판관들을 이렇게 치하하고자 몸소 법정에 나오고 계신데 그거 정관예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정부가 쓰고 있어요. 정부가 쓰고 있으니까 누가 정관예우에 대해서 부도덕하니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권은 정관예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현직에 있는 그 사람을 막 땡겨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민 청와대 대변인도 현직에 있는 사람 바로 그냥 땡겨다 쓰고. 그렇죠. 실제 권성 변호사 같은 경우도 현직에 있던 사람을 바로 사표 수리하고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바로 변호사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그 공직에 있던 분인 거죠. 그분도. 아무튼 정관예우는 근절돼야 됩니다. 왜? 저를 위해서. 왜요? 정관예우가 없으면 뭐 이광철 변호사님 많이 찾아갈 것이다. 조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 이수정 변호사님 민변 변호사님이어서 정말 이제 뭐 속이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성실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만난 의뢰인이 어느 날 판사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판사님하고 학교 똑같은 분으로 변호사 한 분 추가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냥 일반 사건에서도. 많죠. 많이 부딪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자기가 이겨야 될 사건인데 그런 잘못된 게임의 룰 때문에 좀 패배하는 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은 자기가 질 사건인데 이기기 위해서 뭔가 부당한 것들을 좀 동원해 달라고 정관예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저도 이제 이재용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뭐 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니 상대방 변호사는 보니까 판사하고 뭐 연수원 동기고 뭐 그러던데요. 우리도 좀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해보면 안 될까 이런 말씀도 저도 여러 차례 듣거든요. 그런 잘못된 게임장의 이런 법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그런 분들의 억울한 마음들이 그런 분들은 정말 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 룰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요 얘기 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흔들린 적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대단한 정관은 아니어도 판사하고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이제 선임, 혹시 이재정 변호사님 누구누구 판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저 연수원 동기인데요. 그래서 선임을 해주시면 주로 이제 사건을 기록을 하시는 분은 저분인데, 이름만이라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를 드릴게요. 하는 제안 받아보셨죠? 저는 약간 엉뚱한 제안이 왔었어요. 연수원 때 이제 아는 분이긴 한데, 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오히려 제가 들어가면 사건 결과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나는 그런 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사이에 어떤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들어가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호하게 딱 전화를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분이 제안하는 돈은 제가 진짜 뭐 한 1년을 열심히 재판을 다녀도 받기 어려운 돈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난 전화 한 통 못한다 그랬더니 괜찮대. 이름만 넣어달래요.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조차도 그 사람과 연수원 동기였다는 것만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까지 유효할 거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면 되려 밀어보면 이런 분들은
그죠? 이런 분들은 오죽일까. 저는 살짝 흔들렸던 적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살짝 이렇게 내 손에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해본 적도 있고요. 사실 두 분은 없단 말이죠. 난 이렇게 자기 고해를 했는데. 아이씨.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마추어잖아요. 네, 프로방송이시고. 여기 댓글 눈물 연출가님이 김기춘 나가면 국정조사 때 부를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 얘기 마무리하고 네. 다음으로 얘기해 보려고 했던 게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 그때 부분은 같이 말씀 나누죠. 현장에서 예. 계속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예. 우리 유가족분들이랑 같이 그 소통해 오신 박주민 변호사님이 이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 먼저 뭐 그 2박을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얘기부터 가볍게 2박이요? 가볍게 예, 먼저 그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래 그 원활하게 여야가 합의가 돼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가족분들 올라오셔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이 처리되는 것을 참관해라. 그래서 이제 100분 정도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대표들도 면담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100분이 한 25분이 처음에 올라오신 거죠. 올라오셨는데, 가족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합의가 안 되어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본회의가 원래 열린다고 했었지만 열리지 못하게 된 상태였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대표들이 왔죠. 대표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각 당의 원내대표들도 왔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또 정말 가족분들이 격앙이 돼서 여러 가지 항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박영선 그 새정치민주연합 맞나요? 새정치연합민주당인가? 네.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연합에서 제안을 했죠. 금방 진짜 원칙들은 다 양당이 동의하니까 각 그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각 그 특위 간사에서 두 명 2대2로 나가서 잠깐만 조율하고 들어와서 가족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바로 본회의 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30분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30분이면 되는 줄 알고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30분이 2박 3일이 된 겁니다. 30분이 2박 3일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분들 굉장히 많이 격앙하고 분노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김재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김재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대표들이 설명할 때도 정말 많은 항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2대2 미팅 과정에서도 이제 분노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김재원이라는 분은 딱 이제 방에 2대2로 김재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예. 원내 수석 부대표. 예.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웃도리를 딱 벗어서 마치 웃도리를 벗어서 의자에 걸어놓고 네. 마치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웃도리만 남겨놓고. 예, 웃도리만 남겨놓고. 그래서 뭐 그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쪽 국회의원이 찾으러 가기도 하고 가족분들이 찾으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또 앉혀놓으면 또 이렇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아예 의자를 그 앞에다 쭉 배치해놓고 앉아서 교대로 밤을 샜어요. 밤을 새서 저도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같이 밤을 샜었었는데 첫날은 그런데도 이제 제대로 된 게 없었죠.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이튿날이 됐는데 이튿날쯤 되니까 이제 가족분들은 전날 밤 거의 교대로 하고 이러면서 또 회의실에서 잤어요. 대회의실 바닥에 이제 어머니들, 아버니들 다 누워서 주무셨으니까 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씻을 데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 청와대처럼 뭐 농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라서 갈아입을 옷도 세면도구도 없이 그냥 하루를 세우신 거예요. 세우셨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태에서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이틀째를 맞았고 이틀째 다들 지치셨고 희망이 없죠. 아직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된다 쟤네들.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셨는데 그래서 희망을 갖고 하루를 더 버틴 게 아니라 이분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데 이골이 났다 하고 그냥 어떻게 되든 그냥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해서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면 꼭 될 거다라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또 기다리고 근데 이틀째 되는 날 저녁쯤 되니까 이제 제가 마음 아픈데 가족분들 입에서 이제 한두 분의 입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삭발을 하면 되냐? 내야지 애들이 국회의원들이 말을 듣냐? 내가 단식을 하면 됩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분신하신 분은 없죠.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의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당 야당도 상관없고 당리당략도 상관없는데 왜 저렇게 구는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빨리빨리 정해서 당리당략 따지지 말고 정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은 하지만 지금 기다린 게 거의 지금 30몇 시간 지나도 아무런 진전도 없고 제대로 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노들을 많이 느끼신 거죠. 그러면서 너무 이제 처져 계시길래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짜내서 이제 도법스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또 너무 지치고 무기력하시니까 피켓을 다 이제 손수 만드셔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 가서 뭐 시위도 하시고 서명 받으러 다니시고 국회의원들 실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역할도 조금씩 하면서 활력을 좀 많이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루를 물론 또 잤죠. 또 자고 둘째 날 됐을 때는 또 직접 거리로 나가셔서 서명도 받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방문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일정을 가져가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협상을 해서 2박 3일째 되는 날 밤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합의된 내용을 가져와서 가족분들 앞에 설명을 했는데 가족분들도 그 정도면 부족한 건 굉장히 많다고 느끼시죠. 네, 아마 말씀하셨던 네 가지 원칙 중에 반영된 건 한 70%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간사에게 여야 간사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냐 했을 때 둘 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가족들을 걱정시킬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너희들 약속 지켜라니까 자기네들이 약속을 지키겠대요. 그래서 합의된 안이 부족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의 약속을 그래도 믿어주시면서 이게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그렇게 해서 내려가셨어요. 어제는 내려가셨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 사진들 봤었어요. 가족분들이 이제 손수 정말 피켓에 뭐 세련된 막 이런 인쇄지가 아니라 손수 큰 글씨에 뭐 공간 막 채워가면서 이렇게 만든 피켓도 박준희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셨고 또 여야한테 요구하는 안을 뭐 이렇게 이제 안으로 만들면서 어떤 건 X표하고 수정해가면서 4가지 안 이런 사진도 찍어 올려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뭐 가족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분노하시고 또 그렇죠. 분노의 이면에는 얼마나 또 힘들고 아프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어땠어요? 가족분들 입장은 이거예요. 아이가 죽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서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따질 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 가족분들은 하시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 이견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말장난 하시는 분들이 성역 없이 하는데 동의를 하시면서도 온갖 이거는 관행입니다. 성역을 하나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또는 뭐 성역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뭐 계속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역 없이 모든 걸 다 한다더니 왜 자꾸 이런 걸 두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에는 어쨌든 청와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 2대2 협상 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게 위에서 오케이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결정할 수가 없다.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실제로 그래서 뭐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직접 그 협상장에 들어갔었던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도 했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오케이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들었었고. 지금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은 좀 어떤가요? 일단 변호사님이 좀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뭐 청와대에는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행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뭐 이 등등이 다 지금 들어갔고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의결하는 기관은 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조사 대상 기관은 늘어날 수 있죠. 늘어날 수 있고 다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기관의 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한다라고를 이거를
저희 처음에는 저희 가족분들은 김기춘 실명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되면서 기간복으로 비서실을 넣고 또 하나의 워딩으로 기간복은 각 기관에 장이 보고한다. 이걸 서면으로 넣어달라. 근데 끝까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서면으로 예. 이거를. 근데 결국 마지막에 이게 서면으로 한 줄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족분들이 2박 3일 버티면서 얻어낸 성과죠.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간 게 각 기관에 장이 한다인데 네. 또 묘한 국면입니다. 지금 안대희 사태 이후에 만약에 김기춘이 그렇죠. 그만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예. 그 그만두는 카드를 저쪽에 사용했을 때 김기춘은 그러면 실장이 아니게 되니까 그렇죠. 비서실 실장이 아니게 네. 되니까. 그 이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또 그거를 지적하면서 여야 합의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비판한 대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또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문구를 좀 넣기 위해서 이제 여야도 고심하고 가족분들도 고심하셨는데요. 예. 증인 부분에 있어서 여는 별로 고심하지 않겠죠. 예. 뭐 그렇겠죠.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증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임을 하면은 전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재준은 이미 전직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간보고 그러네요. 대상에서 나오질 못해요. 기관 보고로는 안 되고. 증인으로 불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봤어요.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여기서 협의가 합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 합의가 안 되더라도 채택은 할 채택할 수 수 있다. 있다. 이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시간도 끌고 하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있긴 근데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나마 지금 새누리당이 가족분들의 요구를 들어준 건 제가 보기엔 선거 때문인 것 같고. 그렇죠. 선거 지나면 이 협의라는 문구를 갖고 또 얼마나 또 장난질을 칠지. 그러게요. 선거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짜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기춘 실장은 이제 아마 난리가 선거를 앞두고 그만두고 뭐 예.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곤 있는데, 특히 위원들이 보니까 18명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합의는 아니라도 이제 협의하고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하려면 이건 최소한 과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여야가 지금 동수로 짜여진 거죠, 18일. 근데 반드시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반드시 때문에 채택한다. 협의만 거치고 지금 나서는 위원장은 누군가요? 심재철? 위원장은 심재철이에요. 심재철? 심재철에 대해서도 사실은 가족분들 중에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양반 달고 다른 노예한 양반이라서. 왜냐하면 이분이 민간인 총리실에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 관련돼서 위원장이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고 진행된 바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게 맞냐라고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족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또 당장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더니 심재철 우리가 바꿔주겠다.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가족들이 지금 심재철을 바꿔달라는 게 핵심 요구가 아닌데 왜 그걸로 다 끝나는 거 같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었죠. 하여튼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막 다 올려주시고 그랬네. 김재원에 대해서 사진도 올려주시고. 형님. 이분이 그때 유명한 NLL 대화록 김무성이 네. 부산 얘기 가지고 줄줄 읽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작년 6월 달에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 연석회의인가 거기서 남경필 혼내면서 내가 말이야 그때 얼마나 내가 읽고 그랬는데 해갖고 남경필 되게 혼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뷰스앤뉴스라고 특정 보도가 됐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그 정보를 흘렸다고 지목된 사람이 김재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올려주신 게 김무성 앞에 가갖고 형님 저 아니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진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분 참 가족분들 상대할 때 진심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어떻게든 그냥 속여넘어 보겠다? 이런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게 만드는 그런 표정과 제스처들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분노했고요. 이분이 무슨 말만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조용히 있으라고. 완전히 세월호 선장이네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조용히 있으라고. 가족분들이. 당신 이야기 듣고 싶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가족분들의 분노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세월호 국면도 그렇지만 뭐 때문에 정치를 할까요? 정말 국민들의 이런
생명과 안전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진해 꼬붕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 사진 올려주셔서 우리 오케이 마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가족대책위 위원장님이 2대2 미팅하는 방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너희들이 정치인이냐, 정치꾼이냐. 정치인이냐, 정치꾼이냐. 우리들이 봤을 때 정치꾼에 불과하다. 진짜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또 원하는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따지면서 이해타산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예.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서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이런 변이 있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변 그리고 박변 세 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얘기 일단 끊고요. 저희 유가족분들이 또 내일 거리로 나서신다는 얘기가 있네요. 박정희 변호사님이 안내 한번 해주시죠. 예, 내일하고 사실 오늘 저녁 일정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예. 일단 전국 16개 지역, 서울은 12개니까 총 27개 지역일 것 같은데요. 물론 숫자 세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청 분향소, 홍대 입구역, 신촌역, 강남역, 명동역, 잠실역, 오목교역, 서울역, 대학로, 건대 입구, 서울대 입구 요렇게 가족분들이 직접 조를 짜서 나가셔서 이제 서명을 받을 거고요. 서명을 거리에서 받으러 유가족분들이 직접 나가신다는 거죠? 예, 나가실 거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내일 서울 어딘가에서 이제 세월호 관련된 서명 받으시는 분들, 유가족분들이시니까요. 함께 호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서울은 방금 조금 전에 불러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불러드릴게요. 지방 소식도 있지요. 지방에서도. 저보단 이재정 변호사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좀. 예, 그러면 낭낭한 제가 하겠습니다. 박 부님 먼저 딱 끌고 가면 내가 화려하게 등장을 다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카펫을 안 깔아주시네요. 부산 내일 4시입니다. 광복로입니다. 인천 내일 5시입니다. 주안역으로 가시면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 예,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 서명운동 하시는 거 볼 수 있고요. 대전 3시 은흥정 2거리입니다. 이거 맞나요? 은흥정 2거리인가요? 참 이상하죠. 혹시 대전 지역 분들 중에 제가 이거 좀 잘못 읽은 거면 정정해 주시고요. 울산 내일 5시입니다. 소방서 사거리. 광주 내일 6시입니다. 광주 우체국 앞입니다. 대구는 오늘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4시 대구백화점 앞입니다. 4시가 지났군요. 예, 대백.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네, 대백 앞.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요, 대백이라 하거든요. 대구 4시. 좋은데요? 예, 대구백화점 대백 앞입니다. 경기도는 11시 30분, 내일 11시 30분입니다. 화성 기아 자동차 앞입니다. 충청북도, 이게 어딘지를 모르네요. 5시 30분, 5월 30일. 오늘이에요. 오늘이고, 5시에 성안길은 성안길 입구라고 돼 있는데, 그럼 보통 어디를 성안길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는 더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혹시 또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정보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충남은 천안입니다. 3시, 내일 3시에 천안터미널 앞이고요. 전북은 전주에서 있습니다. 5시에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 광장에서 유가족분들 뵐 수 있습니다. 전남은 내일 6시 반, 순천 조례동 국민은행 앞입니다. 경남은 내일 4시,
창원인데요. 이것도 창원 내 어딜까요? 도대체? 예, 창원 내 어딜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단 먼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또 추가되는 정보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오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제주도도 있습니다. 내일 5시 제주시청 앞입니다. 예, 성안길은 청주에 있는 거군요. 네네. 청주군요, 청주. 예, 올려주셨네요. 예. 서울의 명동같이 가장 번화가라고. 그리고 은흥정 맞대요. 은흥정 맞다고 그러시는데요. 예, 은흥정? 은흥정 이거리. 은흥정이 거리인가요? 그러면 예, 은흥정이 거리인 것 같아요. 이 거리가 아니고 이 은흥정이? 거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없죠. 3거리, 4거리는 있어도 이 거리는 다 길이면 다 이 거리지. 이쪽도. 은흥정이 예, 그렇죠. 거리. 여기 뭐 점사를 보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새들처럼님은 창원이면 정우상가일 겁니다.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예, 이게 지역별로 우리 유가족분들 먼 곳에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또 물론 서명 함께 해주시고요. 또 도와주셔도 좋고요. 네. 또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수 그리고 또 위로의 말씀, 응원의 말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시길 바래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국회에 계시면서 어제 낮에 3시부터 6시까지 가족분들이 4군데로 나가서 서울 4군데로 나가셔서 서명을 받으셨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들 우셨어요. 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은 모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서 서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역 없이 진상규명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자라는 의미의 서명을 받는 건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들을 하고 가신대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에게요? 예, 서명용지를 달라 그런데요. 서명용지를 드리면, 받고 와서, 가족 앞에서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예.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기대하죠. 저분이 서명을 해주시겠구나. 근데 갑자기 서명지를 쫙 보는 데서 찢더래요. 찢더니 딱 던지면서 뭐 이딴 걸 딱 하면서 딱 가시더래요.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는데 너 내 손에 걸리면 죽는다, 진짜. 내 손에 걸려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이가 없네요. 가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뭘까 저는 되게 궁금한데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한 말들 이런 거 듣고 오셨다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막 펑펑 우시고 저녁 때 좀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공지해드렸던 거리에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그 곧다우 행동하는 애들 가만히 두지 마시고요. 옆에서 감시하시다가 내 손에 걸리면 죽는다 박주민 변호사님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손에 걸리면 죽이시고요. 변호사는 이재정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청주 동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성안길은 작년 여름에 박주민 변호사님의 표창원 교수님하고 함께 오셨던 청주 그곳입니다. 그렇군요. 기억을 하셨어야죠. 네. 성안길.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예, 여러분께 뭐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찍새 박성재 PD님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서 좀 일부 좀 접었어요. 개인 정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담당자분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접은 약간 어설피된 문건을 저희가 사진으로 올려드렸거든요. 네. 이거 깨끗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시면서 SNS 통해서 우리 유가족분들 손 한번 맞잡아 드리기 위해서 내일 또 나가시는 길에 한번 들러주시고요. 또 집에 계시다가도 가족분들하고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세월호 실종자 가족분들과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보면 일부의 분들이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에서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혹 있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면 뭐 우리랑은 문화가 다르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일어나면 뭐 예를 들어 철도 파업이다, 지하철 파업이다 그러면 나도 노동자인데 나도 파업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런 파업에 지지하고 불편을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조중동의 여론 플레이도 있고 그러지만 파업하면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찍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입장을 바꿔서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라도 항상 이런 목소리들 나가서 그런 연대의 마음들을 좀 갖고 계시는 그런 마음들이 좀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래서 이제 막 이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 밉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부모님들 네. 중에는. 근데 이제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을 수 있다. 우리도 서명이나 이런 거 받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제가 진짜 굉장히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이제 한 달이 넘는 동안 많은 고민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많은 고민들을 또 하시고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서울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서울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거든요. 시청 분향소, 그리고 홍대 입구역, 신촌역, 강남역도 있습니다. 명동역, 잠실역 야구장, 오목교역 야구장, 서울역, 대학로, 건대 입구, 서울대 입구, 그리고 지하철 그 부분은 신천인가요? 예. 지하철 그 부분은 가족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가족분들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가요? 여러 지하철역에서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내일 뭐 집에만 계시는 분 아니라면 어딘가에서는 이제 또 마주치게 되실 것 같으네요. 응원 부탁드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올라온 댓글이었는데요. 네. 노르웨이의 숲님께서 예. 불신 검문을 좀 거부하거나 그리고 사진 채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연행되었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좀 얘기를 해주거나 새 변호사님이 책을 좀 집필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댓글을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자니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언제 저희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불법 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신 검문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우선 제가 간단하게 체증 문제만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체증의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경찰관들이 직무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타 치안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회 시위 현장이라든지 이런 또 세월호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사진 찍고 또 심지어 사찰까지 하는 그런 지금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세 사람 변호사는 물론이고 양식 있는 법률가 법조인들은 이러한 형식의 사진을 찍는 것이 국민의 그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기본권 침해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제에 좀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일단 오늘은 그 말씀까지만 체증에 대해서는 드리고요. 박 변호사님께서 불신 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불신 검문은 경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불신 검문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어떤 죄를 범하였구나 이 사람이 또는 범하려 하는구나 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대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 저 사람이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노란 리본을 달고 지나가는데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경찰들이. 그리고 그렇게 불신 검문을 할 때는 자기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돼요 경찰은. 그리고 질문을 하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든지 이러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또는 경찰이 일로 좀 와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법에 규정된 권리이시니까요. 거부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경찰들이 그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려고 하면 그건 위법한 행위니까요. 저희 민변에 전화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시면 시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팁,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공권력과의 이런 대치 상황을 최근에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또 필요한 법 얘기들,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보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이 이제
그 관련된 네. 의견을 그래서 주셨는데요. 언제 저희가 물론 뭐 법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또 우리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법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변호사니까 한번 게시판에 좀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뭐 표준 샘플로 될 만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예. 또 이런 민사라든지 형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불신검문도 사실은 네. 알아두시면 시민들한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경찰관들이 사실 좀 시민들이 법을 잘 모를 거라는 걸 악용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 소속과 계급 같은 것도 표시 안 된 상황 속에서 불신검문을 하고 심지어는 뭐 가방 같은 것도 열어보라고 하는 그건 사실 법에 맞지도 않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번 저희 이런 변이 있나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게시판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뭐 조금 있으면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벌써요? 예, 아직은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좀 얘기를 몰아서 하면 좀 더. 근데 저희가 나눌 수 확실히 있습니다.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어든 뒤로 예. 특히 그 1시간 지난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게 느껴지네요. 그죠? 맞습니다. 30분이. 2부 같은 경우는 30분이 채 안 돼요. 또 그래서 라디오 뉴스도 지금 예. 같이 나가니까. 저희가 그 1부 마지막 곡으로 소개해드렸던 곡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주민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노래는 그 단원고 학생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 때 희생당한 분의 휴대폰에 이다운 군이죠. 이다운 군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그 이다운 군이 직접 작곡한 곡을 신용재라는 가수분이 유가족의 부탁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요즘에 보면 휴대폰이 한 40대 정도 건져져서 지금 복원되고 그다음에 포렌식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나 동영상,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의 슬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직도 진도 팽목항 쪽에는 16명의 실종자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뭐 마지막 그 평가전 하면서 붉은 악마가 경기 시작 시간부터 16분간 조용히 침묵을 했던 것도 국민들에게 좀 잔잔한 예.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16이 사실은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실종자 그 숫자를 표시한 거라는 것도 뭐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저는 이번에 월드컵 올 때 즐기시고 열정적으로 응원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세월호는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월호 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뭐 거리 응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또 서명전도 받고 그렇죠. 서명도 하시고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는 뭐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저희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아서 답변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삐삐 롱스타킹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선거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할 때마다 한 번씩 몇 명이나 와서 어디서 왔냐고 묻는데 주의할 점 있을까요? 1인 시위라는 것은 집시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려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가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특별히 거기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그게 뭐 오히려 반대되는 야당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선관위나 경찰이 해석하려고 들 수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잘못된 거니까 꿋꿋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 생기면 변호인은 이재정 변호사님이. 법무법인 동화에 계시고요. 네, 저는 법무법인 동안에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저도 뭐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꿋꿋하게. 우리 경쟁 체제?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는 건가요? 돈 앞에서 정말 야가다. 네. 저기 뭐 게시판 글 중에 저희끼리 농담으로 방송 전에 했던 농담이 아니죠. 분석해봤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 선거 전에 과연 무슨 쇼가 펼쳐질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상 가능한 보도 1번 유병헌 체포쇼 2번 이건희 사망 신물인가설 3번 KBS 파업 조기 수습 4번 김기춘 사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5번이 없는데 6번을 먼저 붙여주셨네요. 핵개발
밑에 5번 북도발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1번부터 4번에서 뭐 한 몇 가지는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짐작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에 쓸 수 있는 카드로 지금 무르익은 거잖아요. 또 뭐 끝까지 살아남은 김기춘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박근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잠깐 했었죠. 미리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김 빼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막 도사가 된 것처럼 예언. 네, 아니 근데 정말 그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은 선거의 여왕인가 봐요. 확실히 그때 막 질질 짜고 그렇게 한 다음부터 여권표가 좀 결집하고 예. 여권표 특히 결집했죠. 예, 지금 유병원에 대해서 지금 현상금이 5억 원이라면서요? 진짜요? 지금까지 5억 원짜리 현상금이 붙은 범인이 있었나요? 저는 간첩선 말고는 그러게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상금도 굉장히 선정적으로 높고 또 거기다가 지금 김기춘 저렇게 붙들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날리면 또 이것도 큰 뉴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제 김기춘이 날아가면 여당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 힘이 되어드릴 수 그렇죠. 있는 충직한 그 집사 같은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대통령님 어떡하나.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카카가 맞는 호칭이라고. 저쪽 박근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공론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카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카카 어떡하나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우리 카카를 지키자 하면서 대규모로 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병헌 검거 김기춘 전격 사퇴를 엮어서 분위기를 전환할 것이다. 김기춘이 사퇴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새누리당 쪽에 실망하고 있던 분들조차도 뭔가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짠하다. 한번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켜보죠. 우리 그러면 이분 저 담덕님이나 저희들 예견이 딱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변호사일 접는 거죠. 그리고 자리 깔고 나서죠. 저희가 동업으로. 점집 이름은 동안 20 이런 점쟁이가 있나? 이런 점쟁이가 있나? 이분들하고는 정말 뭐 웃자고 한마디 던져놓으면 그 얘기를 죽자고 계속 끄시니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 따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추어라 그래요. 저희는 아마추어 점쟁이잖아요. 예. 저희가 뭐 오늘 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늘 이제 이야기 보따리는 그득그득 가지고 왔었는데요. 1시간 반 너무 짧으네요. 여기 보니까 방송 주 2회 해주세요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기 어떠세요? 방송국 사장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더 많은 얘기, 소담한 얘기도 하고 싶고 법률적인 좋은 얘기도 하고 싶고 심지어 우리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지금 하루도 박근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없다. 박근혜라는 단어를 입에 안 올린 적이 없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뭐 오늘도 아쉬운 따나 이런 변들 셋이 모여서 아픈 듯 또 유쾌한 듯 그렇지만 또 마냥 놓을 수만 없는 얘기들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 들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예. 우리 세변 이제 물러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